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우리 한국 물포럼 부총재를 맡고 계시고 초순수 학회장을 지내고 계신 남궁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궁훈입니다. 그 앞에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이 바로 이 패널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마 재미있는 이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오늘 앞에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크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정부의 산업용수 공급 계획 및 방안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수자원학회에서 수원 간에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 쪽에서 우리가 추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물론 대체 수자원도 있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공급과 연계 방안과 수요 관리. 그래서 이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분의 이 패널 토론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 가나다 순으로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보다도 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순서대로 그 패널 토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김태환 수석께서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어쩍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아마 기업 내부에서 수요 관리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토론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저희 기관 워낙에 이제 또 생소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일 하는지 조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뭐 요즘 보면 이제 ESG 금융, 뭐 ESG 투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지속 가능 금융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고요. 저희 이제 하는 일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중에 물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CDP라고 있습니다. CDP가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기업들 환경 정보 공개하는 플랫폼인데요. 그 안에 뭐 기후 변화, 지금 요즘에 국내 기업들 기후 공시 관련돼서 관심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 기후 공시의 모태가 된 이제 기후 변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CDP 워터 시큐리티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요청을 해서 공개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 밖에서는 주로 많이 아실 게 저희 아리백을 거의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파트너 역할을 해서 뭐 기업들 재생에너지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이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관리하는 역할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CDP 워터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공개한 내용들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CDP 워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저희가 2014년부터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뭐 단순하게 이제 뭐 치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요청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기업들 물 관리 관련돼서 내부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리스크를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기업들 사업장이 물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뭐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다 믹스가 되고 또 규제가 사실 글로벌 협의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UNFCCC에 따라서 뭐 규제 강도가 다르기는 해도 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물은 사실 어떤 지역에 있느냐, 또 이게 또 우리가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도 이게 상수 근처에서 방류를 하는지 또는 하류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워낙에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워터 스트레스 지역에
그러니까 사업장을 어떤 국가에 어떤 지역에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지역에 있는 데서는 치수량이나 방류량이 어떻게 되고 수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쭉 저희가 계속 매년 기업들한테 정보 공개 요청을 받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안 수질 관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수량 중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좀 그러니까 CD 워터 프로그램도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적응 이슈 더불어서 물 이슈도 특히 오늘 나온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러니까 물 사용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계속 확장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업들도 뭐 여기에 대응하는 기업들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한 100개 정도 기업이 이제 CDP 통해서 정보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아마 기업들 수요 관리, 기업 내부에서 수요 관리 좀 말씀하실 때 항상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많이 말씀 주시는데요. 다만 최근의 인식은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규제 이상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재무 리스크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요. 뭐 기후 변화는 뭐 이미 이제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금융기관 뭐 기업이라는 게 사실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부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돼서도 궁극적으로는 재무 리스크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물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공급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잘 없기는 한데 사실 물은 그러니까 물 가격 자체는 높지 않기는 한데 한번 이게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워낙에 큰 거고 그 손실이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다 이제 재무 투자자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자들은 이제 기후 리스크 자체도 재무 리스크로 보기도 하고 아울러서 기후 리스크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공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외부 예약 기자들 기업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이 물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글로벌 그러니까 공급망 통해서도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미래에 계속 성장하는 사업들을 공급하는 핵심 제조 기지 역할로 꽤 하고 있는데 공급망이라는 게 사실 최근 트렌드가 기업들이 재고를 무한정으로 쌓아놓지는 않고 적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 위기 때도 다 보셨겠지만 한 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한테만 재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고객사한테도 상당히 큰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IT사들 또는 여러 카메이커들도 사실 이런 그러니까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뭐 먼저 드러났던 거는 아리백 같이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이었긴 한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요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예전에는 굳이 수량 관리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많이 보시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일단 인식 수준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현장에서는 이게 수도 요금이 낮다 보니까 물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인식은 변하긴 한데 실제 내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ROI가 잘 안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기업 인식 제고하고 실제 기업 내부에서 그러니까 재이용률 또는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뭐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를 주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아예 안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해외처럼 사실 이것들을 좀 더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녹색 분류 체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6대 환경 목표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자원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물과 관련된 꼭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물 포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국가 단에서의 채권 발행을 녹색 채권 발행하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자금을 조금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해서 내부 투자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녹색 분류 체계나 녹색 채권이랑 이 물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도 이제 좀 기업들한테 필요한 요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동시에 기업들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기후 공시 또는 이제 ESG 공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기후 적응 이슈라든지 또는 물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지금 공시 이슈에서는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밖으로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야 기업들도 사실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제대로 비교가 되면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보면 항상 일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이것도 사실 기업 의사결정에 사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활발하게 오픈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기업한테 뭐 일견 페널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반대로 또 인센티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물이 워낙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앞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제이용률이 국내에 낮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기도 한데요. 이게 TSMC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이유는 이 제이용률을 어떻게 기업 내부에서 제이용률이라는 걸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직 경계 내로 뭐 한 100톤의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사이클만 제이용을 하고 이제 조직 경계 밖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은 공정마다 다른 수질의 뭐 물들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100톤 들어왔을 때 이걸 2번, 3번 돌려서 여러 사이클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업은 100톤이 들어와서 2번, 3번 써도 이걸 그러니까 이 치수량 대비해서 얼마를 했다 해서 이걸 100%로 하는 데도 있고 이걸 2번, 3번 쓰면 이걸 200%, 300% 이렇게 산정을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그런 기준들을 누가 명확하게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잘 하는데 밖으로 표출이 못 되는 것 또는 못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도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도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지금 뭐 오늘 그러니까 포럼 계기로 해서 기업 내부에서도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오픈하는 부분 또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좀 제정이 되면 기업 내부에서도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물 관리에 관해서 그 소상히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특히 그 수요 관리 관련해 가지고 공공 섹터에서는 환경부 중심으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수요 관리 정책 그리고 많은 그 과제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또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절약 종합대책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데 지금 기업 쪽에서는 그 수요 관리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지금 물가 문제를 얘기하셨고요. 낮은 물값이 아마 이 관심을 좀 적게 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그 물 제이용률 그 산정 방식의 그 표준화라고 할까? 일원화를 통해서 기업 간의 성과를 비교 용이하게끔 하는 그런 이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각 패널들께는 7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발제자들 또 의견도 듣고 플로에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권현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세종대학교 건설환경 권현환입니다. 저는 주로 수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량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 저희 수자원 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2020년도 때 댐 하류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 23년도에 이제 남부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던 거.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수자원 정책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프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뭄에 대비하려고 하고 홍수에 대비하려고 하다 보면 댐이라고 하는 한정돼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수반하게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또 뭘 더 하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마른 수건을 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댐을 운영하거나 설계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 과거의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운영을 잡고 그게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말씀하시면 다 기후변화 얘기하시지만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균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위아래 폭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 홍수가 좀 더 자주 오고 자주 보이고 그의 깊이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한 상태에서 이런 또 다른 물수요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들인 거죠. 모든 분들이 싫어하시는 댐을 지어야 된다고 굳이 말을 또 해야 되나? 아니면 말하기 좋은 댐을 제외한 재이용을 증가시키든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거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이상호 교수님도 보여주셨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도 있고 수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공급 중에 예비율이라는 게 없을까? 댐이라는 걸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지만 계량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남아있는 게 아마 저한테는 예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의 시설들은 최대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최대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최대치로 발전을 하거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게끔 하는 예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의 예비율은 댐의 구조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평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여러 사항들은 평균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가뭄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지금 논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상태로 빠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수공 구조물들이 2년 이상의 가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가뭄이 들었고 내년에 비가 또 안 오면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일단 좀 더 멀리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모든 지금의 상황은.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가용한 물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계량량, 댐에서 공급 가능량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획상에서의 값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하천에서 물이 얼마만큼 흐르는지, 그 물이 도대체 회기돼서 얼마만큼 들어온 양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하천의 취소가 가능한데 왜 물이 모자르다고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IoT가 됐든 여러 계측이 됐든 실제 우리가 하천에서 이용 가능한 양이 정말 댐에서 물 공급을 안 하고도 가능한지가 평가가 되고 저희가 알아야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물수지 이런 것보다는 워터 어카운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계좌가 있듯이 물에도 계좌가 있어서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 나름 라벨링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정말 썼을 때
내가 보내준 물이 저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정책적인 연속성이라는 신뢰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잘 계측을 해야 되고 그게 평가가 잘 되어서 그만큼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버퍼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물수지, 물공급, 물계획들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기수 같은 것만 하더라도 농업용수가 35%가 회기된다. 아무도 사실은 저희가 계측해서 명확히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생공용수도 65%가 회기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정확히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국가에서 진행을 먼저 하면서 저희가 일단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하시는 대책들을 수행하는 것들은 맞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냥 분위기를 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는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뭄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물을 가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가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물을 끊는 게 하천 유지용수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100% 커팅하고요. 그 다음에도 부족하면 농업용수 커팅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하면 생공용수 커팅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이 세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칭이라고 하는 이런 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냐, 미래에도. 그럼 진짜 하천 유지용수를 끊을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들인 거죠. 그래서 좀 더 긴 좀 계획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수, 지하수, 제휴용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냥 두리뭉실한 계획들은 큰 가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김태환 그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를 바꾸는 어떤 재정적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물 공급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자기한테 리스크죠. 그런 거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뭐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필요하니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기금을 가지고 가지면서 그걸 보상해주는 충분한 그런 좀 튼튼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현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은, 물 분야 쪽에는 왜 예비율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 재용이라든가 해수담소라든가 대체 수자원을 통한 추가 그 수량 확보도 필요하고, 물 수요 관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추가 수량 확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그동안 우리가 쭉 해오던 그 물 수지 분석,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워러 어카운팅 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검토하고 이 도입할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송재민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송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 관리의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해서 수요 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조금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발제와 축사와 또 토론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성장의 한계라고 했던 그 보고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70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장의 한계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동안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물 공급도 잘하고 있었고 에너지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물 수요와 관련해서는 물론 앞서서 이제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새로운 신수요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뭐 물 공급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요 관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발제 김호정 실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수요 관리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1인 1일 물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요.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산업 구조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 구조에 따라서 또 물 사용량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물 수요 관리가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조금 정말로 그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 뭐 EU 같은 데서는 이제 특히 물문화 육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 재고라든지 아니면 물 가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제화하고 정책화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공급 단위가 아닌 수요 단위에서의 그 실용성 있는 유용한 그 물수요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고요.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 요금의 현실화가 물 가치의 재고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가치의 재고만으로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지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 물수요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물수요 관리에서 이런 물의 가치를 조금 더 새롭게 정의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 물 공급과 수요의 공간적인 맥락에 대한 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으로 예전보다도 더 많은 인구와 이런 산업 활동이 또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곳과의 그런 미스매치 그리고 아까 앞으로의 산업단지 계획을 많이 발표가 이미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국가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단지 입지를 고민할 때부터 사실은 물이나 아니면 에너지에 대한 가용성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충분한 수량과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이미 계획된 산업단지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당연히 만들면 따라오는 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의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물 분야의 데이터가 정교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공급 단위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요. 말단에서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 반도체 산업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원단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 시티, 뭐 IoT 그런 기술들이 많은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이 물 수요와 관련된 말단에서의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는 줄고 있어서 생활용수의 총량은 줄 수 있지만 1인당 물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기의 사용이나 아니면 인구 구조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작 필요한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민간 섹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물수요 관련한 그런 정책 과제를 하면서 좀 보니까 실제로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데서는 물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또는 제재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때문에 뭐 이런 자발적인 공시라든지 자발적인 참여도 물론 있지만 조금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물 다소비 시설에 대한 정부의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수요 관리가 조금 더 실효성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재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그 김태한 수석, 그다음에 권현환 교수님, 또 송재민 교수님까지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급 쪽 말씀도 쭉 해주셨지만 지금 물 수요 관리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 교수님 그 토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물 관련된 그 데이터의 공급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잘 정리가 됐는데 이 소비 사용 과정에서의 그 물 데이터 통계 정보가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요 관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국 그 사용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얼만큼 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특히 그 물 소비 시설에 대한 수요 관리 좀 더 확고하게 할 때가 됐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장암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장암 교수입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수요 관리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을 처리하는 쪽에 저는 이제 한 뭐 20-30년간 저희가 전문가로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해수 담수부터 시작해서 물 제형 쪽까지 저희 연구 분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수자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뭐 제안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게 가장 쉽게 제한되고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댐이라는 게 건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어떤 여러 가지 소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상당히 새로운 댐 건설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체 수자원 쪽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수자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장 깃발을 두고 있는 게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수 담수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국가적인 환경부에서도 뭐 해수 담수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 연구가 정점에 그러니까 연구비에 대한 연구 내용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연구 R&D 대비해서 해수 담수화의 기술의 발전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게 상당한 저희 의문사항이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근래 이제 물 제형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 제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합해수 제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합해수 제이용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편익이 없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 제용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는 걸 누구보다 알 수 있는데 사실상 물 제용의 기술에 대한 환경부의 투자가 도대체 얼만큼 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환경공학에서 많이 사용된 게 물 제용 쪽에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상 연구비에 대비해 물 제용 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하수 제이용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환경부가 댐이라든지 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또는 물 제이용 그리고 해수 탐사에 대한 연구비 투자도 많이 되어 있지만 물 제이용 중에 하나의 한 단락이 중수도의 또 개념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상에 봤을 때 중수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저가 평가되고 있다. 근데 중수도를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하수 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적인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고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의 로딩도 상당히 낮출 수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얻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상당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소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R&D 투자라든지 또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중수도 분야가 상당히 좀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중수도라는 빗물이라는 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빗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의 면에서는 상당히 플렉스블하기 때문에 빗물은 차지하더라도 중수도 개념은 상당히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에 있어서 처리적인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도 있을 거고 양적인 보급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버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자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해수담수화라든지 하수 종말처리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새로운 대체 수자원으로서 중수도 개념에 좀 더 우리가 R&D 투자도 필요하고 중수도 개념에서 수자원의 대체 자원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화두를 던져보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발표를 듣다가 조금 의문점이 하나 들어서 약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 합해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재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하수 재이용 기존에는 하천 유지 용수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천 유지 용수는 상당히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수생태를 보존하고 또 생활 편의를 보존할 수 있는 보통 저희들이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게 건강한 하천이 되는데 가령 수원이나 또는 화성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그 합해 제이용수를 공업용수로 대체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그 하천 유지 용수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물의 이동을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의문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승환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신 겁니까? 답변을 좀 듣고 싶으십니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또 발표자들한테도 이 토론 시간을 줄 거고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암 교수님은 그 대체 수자원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 해수담수와 또 하수, 폐수, 재이용.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 중수도의 그 경제성이나 또 수량 안정성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수에도 좀 앞으로 그 활용 방안 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최동진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다 해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제자들하고 토론자들의 그 토론과 제시하신 방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영수 공급 문제는 우리 미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에 우리 이제 중장기적인 우리 미래를 고민했을 때 제일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그리고 이제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인구 감소하고 그 이제 지역 소멸 위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언급을 했죠. 우리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떨어지고 한 세 세대 안에 소멸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계속 인구 그 예측을 하는 게 발표할 때마다 더 그거보다 이렇게 안 좋게 실제상 더 안 좋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구 문제가 저출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게 이제 수도권 집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 지금 그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들도 거의 그 급격하게 이제 소멸 위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규모나 파급 효과로 볼 때 이제 국장님이 발표해 주신 첨단 산업단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은 실제 핵심은 용인과 평택 반도체입니다. 전체 액수 규모나 수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산단 영수 공급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투자가 왜 수도권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수 인재 유치나 연구개발 집적 효과 등 수도권의 특화단지를 구축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생산 공장까지 수도권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수뿐만이 아니고 전력 문제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일부 시설의 지역 분산을 고려하는 게 맞는데 특히 아리백 문제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 기후 관련된 이슈를 얘기할 때 그랬을 때 수도권에 이런 식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단이 계속 전체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이슈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그 문제 의식은 반드시 우리가 항상 반도체 영수 공급 문제 얘기할 땐 갖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좀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 하는 방안들은 다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류해 보면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수량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요 관리나 대체수 자원 문제 이런 문제들 마지막으로 이제 취수율을 늘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앞에 두 개는 뭐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까 김태환 수석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김호정 실장님 포함해 가지고 기술적인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대안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쪽에 갈수록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담수화나 수요 관리 이런 쪽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치수량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치수량을 늘리는 거는 이제 그 제시를 여러분이 해주셨듯이 이제 뭐 똑같습니다. 행위는 똑같죠. 하천 팔당 상류에서 치수하는 건데 이거를 하천댐 영수로 공급을 하느냐 또 일부 지자체 한강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허가량 중에 남는 영수를 취수하느냐 그다음에 신규 댐에서 공급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다 똑같이 팔당 댐 상류에서 취수하는 건데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권현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제 물이 얼마나 쓰이고 있고 가용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단지 장부상의 물수지 분석 모델에 의한 물수지 분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의 우선순위가 설정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필요한 방안들이 기업 내부의 방안들, 외부의 방안들, 뭐 다른 방안들이 이제 얘기가 다 모든 이제 수단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들 아까 이제 이상호 회장님 말씀하신 수리권을 포함한 하천법 이제 물관리법에서 해결해야 될 이제 물 조정 연계 운영이든 허가 수량 남는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든 이게 법적인 이제 이제 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량이나 뭐 가용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 이상의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가용량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부처 간 칸막이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환경부에서 농업용 사용량을 달라고 그래도
주지 않고 뭐 다 마찬가지죠. 서로 같은 부서 내에서도 대안들에 대해서 조금 터놓고 얘기하지도 않고 같은 부처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앞에 분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그런 수립국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물 사용량, 그다음에 이용 가능량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거기에 의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최동진 박사님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지금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해서 기존 댐의 그 허가량과 시수량 조건 변경으로도 이 지금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이 특히 그 하천의 취수율 또 허가량, 실사용량 등등등 이 기본 조사가 좀 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예, 지금 5분의 그 이 패널 멤버들의 그 토론을 들었고요. 여기 대해서 그 오늘 발제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답을 들은 다음에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이승환 국장님, 이상호 교수님, 그리고 김호정 실장님, 오늘 그 저 토론된 내용 중에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부분을 그 설명 혹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분 그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물 수요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환경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김태환 수석님께서 녹색 분류 체계 분류에서 수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 각 기업마다 그 제용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게 좀 고민이고요. 사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이제 물 제용을 좀 환기시키고자 그 저희가 올 초에 그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LG, 뭐 네이버 등등 국내 그 몇 개 기업들하고 같이 워터 포지티브를 이제 뭐 협약식을 맺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업에 사용하는 물만큼 보관할 수 있도록 그게 되려면 이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 분석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든지 복원을 하기 위한 기업에서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자라고 협약을 맺었고 아마 뭐 다음 달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부 출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출범을 하고 앞으로 뭐 내년부터 계속 여러 기업으로 그런 그 분위기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저희 환경부도 기업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현환 교수님께서 실제 뭐 예비량과 같이 현실적인 공급 가능한 양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뭐 충분히 100%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실제 장부사항의 수치 이외에 정말 실제 가능한 사용 가능한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무튼 그 실제 그 장부사용 수치도 정교화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 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뭐 물 재이용이라든지 새로운 뭐 대체 수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전체적인 이제 뭐 물 공급 방안들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 중에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재민 교수님께서 이제 뭐 산단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산단 후보지가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가를 보기 전에 아예 물 공급 가능성을 보고 산단 설치 계획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뭐 충분히 당연히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각 부처 뭐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현재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나 산업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또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이라든지 각종 그 때문용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떻게 뭐 재이용을 할 것인가, 대체 수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얼마만큼 물을 확보할 것인가를 이제 처음 초기 구상 단계에서 그것까지 다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계속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무리하게 이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 환경부가 좀 더 분발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이용 분야, 뭐 중수도 분야에 대한 국가 환경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부분은 관련 부서 물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제2용수 활용에 대해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 유지 용수 수량의 최소한 그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제용수를 산단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좀 관계 관련 국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제 이 대규모 산단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냐,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팔당댐에서 이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없는 물 막 끌어다가 이제 공급을 지금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저희도 정말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정말 지방에 수원 확보가 가능한 곳에 입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또 기업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물류나 뭐 인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도 계속 감안을 하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 수리권 분야가 좀 정립이 빨리 이제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물 어떤 지역을 지나는 가령 이제 한강물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팔당에서 취수한 물인데 이게 화천댐 물이냐, 소양강댐 물이냐, 충주댐 물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지자체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참 대응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전문가님들 그리고 학계랑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제 수리경 분야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문제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물 사용 물 분쟁 해결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승환 국장님 아주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 쭉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국회 물포럼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나 제도 개선 혹은 법률적인 그 상황에 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지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 그 토론 혹은 의견을 이상호 교수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그 현재 어떤 하천 지점의 물의 양, 흐르는 양,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계획 단계의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포함한 고려한 물 수지 분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수 지점의 최대 취수량 등을 또 수요량, 그러니까 시설이죠. 시설의 수요량 이런 것들을 시설의 용량, 수요량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어떤 큰 규모의 수계별로 물수지 분석하는 계획 단계의 그 값들은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계획 단계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자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서 취수하고 수요는 어디로 보내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우선에서 보낸다 또는 뭐 다른 용수는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후순위로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물수지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광주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그 물수지 분석을 좀 잘해서 광주 지역이 진짜 물이 부족하구나, 가뭄이 심하게 들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이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제 지금 하천 어느 지점에 물이 얼마나 유량이 얼마나 초당 그 몇 큐빅미터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좀 관측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갈수량의 관측하고 큰 홍수량의 관측은 여전히 오차가 크게 있다 이런 상태이고 물 공급에 관한 한 갈수량 관측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낙동강의 한 20여 개 지점, 한강의 한 10몇 개 지점은 그 직접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나가서 관측해서 수위 유량 곡선을 만들어서 관측하는 것에 더해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꽤 여러 지점에 자동 유량 관측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의 값들은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갈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높다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거꾸로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싱가포르 보면은 중수도가 아주 잘 사용되고 있는데 80년대 상하수도 공학책을 볼 때 중수도를 배웠는데 우리는 왜 중수도가 이렇게 좀 확산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지금 권고 사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무화가 돼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 김상래 박사님 간단히 답변 가능하세요? 네, 저 KCL 물환경센터장 김상래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이 자리에 이하경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앉으셨는데요. 이 물잔을 두고 가셨어요. 이거를 아마도 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따라 두신 것 같아요. 이 물잔 지금 조원철 교수님은 두 잔 다 드셨고요. 최동진 소장님 다 드셨고 안 드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수요자 직접 마실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따라놔서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컵만 놔뒀으면 되게 반가워요. 이렇게 다회용 컵을
아마 국회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회용 컵을 보니까 반가운데 이거를 컵만 줬으면 각자 물 먹을 만큼만 알아서 따라 먹었으면 다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중수도가 왜 이렇게 안 됐냐? 물을 많이 공급을 그냥 상관없이 많이 따라 놨으니까 뭐 굳이 먹을 필요도 뭐 먹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냥 앞에 컵을 보니까 반가워서, 그리고 중수도 말씀을 하셔서 번쩍 손을 들었는데 답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첨언하자면 그렇게 하시죠. 예, 이게 아직 공고 사항이 돼 있고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6만 제곱미터의 그 어떤 중수도 시설을 가져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상을 좀 더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 보면 중수 예전에 뭐 빗물에 대해서 우리 한문영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주장하셔서 그게 법제화돼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중수도는 빗물에 묻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수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수도에 대한 그 아마 의무 조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고요. 그런 그 법적 그 이 규제도 또 필요하겠지만, 의무화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물값이 원체 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발표보다 훨씬 더 토론 의견이 더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플로어 의견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발표를 20년 전에 부탁받았으면 제가 정말 충쾌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 부탁받은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런 수요 관리 문서들을 보면 정말 장래가 되게 장밋빛이었거든. 수요 관리를 통해서 뭐가 잘 될 것 같았고, 근데 2010년에 물재윤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보면 양적으로는 꽤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보면 그 아주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뭐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만 않다라는 걸 그런 거 분석하면서 깨달았고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성과는 있었던 게,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그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할 때 하수 재이용 대책을 세울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 정부, 그다음 지방 정부, 그다음 기업이 모여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급 사이드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수 처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규제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물관리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확대가 되려면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물수요 관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는 그 소위 NRW Non-Revenue War라고 관계가 있죠. 누수 저감하고 유수율 제고하는, 최근에 그 환경부가 열심히 그 현대화 사업을 해서 일부 지자체는 85%까지 유수율이 제고가 됐는데, 아직도 많은 이 지자체들이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도 그 현대화 사업의 그 지원이, 혹은 그 사업이 더 확대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물수요 관리는 결국 그 대체 수자원의 그 확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해수담수화라든가 재이용이라든가 또 뭐 빗물 이용이라든가 중수도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재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물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물 문화, 물의 가치를 높이 하고 또 소중함을 느껴서 오남용을 줄이는 뭐 이런 그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수요 관리에 이 굉장히 넓은 뭐랄까 정의라고 할까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패널 그 멤버들 쭉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들이 답변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몇 분의 의견을 듣는
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짧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금방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한실 교수님. 오늘의 우리 주제는 국가 전략 산업에 물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가 오늘 이제 핵심의 이야기인데 그 반도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그냥 물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물의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째, 물 쓰듯이 물을 쓴다. 그 다음에 물귀신, 이게 여름에 발생했던 싱크홀의 주범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신성시해서 물에 대고 손을 바닥을 비고 복을 달라 아들 달라 딸 달라 그렇게 하는 민족이 세계 두 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물 수요 관리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자들 아까 우리 환경부 국장님 발표인데 조금 제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물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톤이 아니고 입방메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반드시 입방메타로 사용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초순수수 우리 남궁 박사님 전문이십니다만은 초순수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에너지 쓴다고 하는 것은 열이 납니다. 그걸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순수수가 6번 내지 8번 정도까지 반복해서 쓰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더러워진 독성이 강한 그 폐수는 어디로 가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KT 관계자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산업 쪽에서 요즘 AI 엄청난 물을 쓰거든요. 이건 지금 전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공개돼가지고 대통령께서 춘천에 가서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넌센스예요. 대안이 뭐냐? 강릉으로 가서 해양 심층수를 우리는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 700m 내지 1200m까지 들어가면은 염도가 1300 ppm 정도밖에 안 돼요. 바닷물은 3400입니다. 34,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환경부에 계신 분들 또는 수자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AI 전략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춘천에 세울 게 아니라 동해안으로 가서 심층수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심층수를 쓰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인에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천댐에 가서 물을 직접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강 하천 생태계는 다 죽어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마 화천댐에서 직접 물을 수송하는 일은 없고요. 수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아주 지금 꼭 하실 기회. 예, 이승환 국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약간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화천댐에서 도서관로로 거기서 취소해서 도서관로를 용인까지 끌어다 쓸 계획은 정말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철상 교수님. 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심각성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산단에서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생공용수를 합친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물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천시만한 도시를 전국 어딘가 새로 만드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뒤져봐도 그걸 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밖에 없고요.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물이 전혀 없어서 화천댐의 물을 이용하자고 하는 건데 화천댐의 규모가 소양강댐의 3분의 1입니다. 소양강댐 35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고 톤이라는 단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천댐은 그게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물을 전부 뭐 댐에서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새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댐이 아마 한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물의 양의 한 4분의 1 정도를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댐에서 공급하는 게 뭐 한 20% 남짓, 나머지는 하수제 이용이나 뭐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긁어 모으고 가서 이걸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발전 용수를 이렇게 전환해서 쓰고 그런 거 일종의 꼼수입니다. 사실은 뭐 이것도 수자원의 새로운 확보 방식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제 전력 발전 부분에 그 뭐 문제를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요런 상황도 현재 용인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만일 그 조은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뭐 AI랑 관련된 반도 테스트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이상 짜내야 짜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문제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고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법 제도적인 부분부터 손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물 수요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지만 먼 그 장기적인 물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김국일 사장님. 여보세요. 오늘 환경부에도 정책관님이 직접 나와서 발표도 해주시고 좋은 발표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하면 이것이 용인 그리고 수도권에 이제 그 공장을 뭐 해서 생산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부터 좀 우리가 용수면에서 조금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수도권에서 웨이퍼 아까 이상호 교수가 발표한 걸 보니까 웨이퍼 405만 장 생산하는데 1년간 3.4억 톤, 그러니까 한 4억 톤 가까이 든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AI니 뭐 이런 거 수요를 생각하면 만약에 용인 그 단지가 그것만 하고 웨이퍼만 생산할 거냐 이거죠. 다른 것도 이제 AI 관계도 이제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될 건가?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한데, 예를 들어서 소양강에서 뭐 0.5억 톤, 그리고 충주댐에서 2.17억 톤 이상호 교수가 계산을 했는데 여유가 있고, 결국 기댈 거는 화천댐에서 이제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화천댐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발표에서도 뭐 화천댐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기후 대응 댐에도 보면 그 신규 댐 한다는 게 0.77억 톤 1년에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양도 차지가 않고, 그리고 그 수요 관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수요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꼴찌에서 두 번째랍니다. 멕시코가 제일 안 된대요. 멕시코가. 저는 뭐 내용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수요 관리가 언제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아직도 수요 관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체 수자님을 해서 뭐 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그냥 조금 뭐 변두리 그거죠. 물론 수요 관리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국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필요한 거는 영월댐 같은 게 다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이제 환경부 고위관도 얘기가 뭐냐면 영월댐이나 그 낙동강에 말이죠. 그 어딥니까 지리산댐 같은 그걸 해야 뭔가 우리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충분한 그 물 수요 공급이 맞춰진다는 거죠. 예, 김 회장님 네. 충분히 그 예. 그래서 이해할 것 이제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조금 더 적극적인 뭐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참고로 그 신규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회 물포럼에서 다음 그 이 토론회 때 그 주제로 지금 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도 높은 그런 그 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예. 보완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소양강 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먼저 대부분 발전을 해서 물을 방류합니다. 그 물이 100 몇십 킬로 흘러내려와서 팔당 호수에 도달하면 거기서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화천댐도 발전을 해서 그 물이 도달하면 하류에서 쓴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 화천댐에서 어디 뭐 관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또 학회에서 좀 널리 정확히 좀 알리고 홍보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토론은 마칠 계획인데 혹시라도 이건 꼭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패널 우리 멤버나 혹은 우리 발제자 가운데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요,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 물포럼은 이 다른 그 토론회나 세미나의 이 진행 방식하고 달리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관계기관이나 부처에 직접 질문을 해서 답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계획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클로즈 룹 시스템으로 갈 거고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뭔가 변화를 구하고 임팩트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님 코멘트 받는 시간을 안 했는데 나중에 클로징 하실 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궁훈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시간도 잘 맞춰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발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제기도 좀 나왔고요. 고민해야 될 지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 중에 제가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좀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를 하는데 설계 용량이 4개 다 합쳐서 492만 입방메타 그리고 지금 현재 방류 용량은 392만 입방메타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은 뭐 반도체 산업이 있거나 무슨 대규모 산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사실은 민간의 영역에서 생활용수로 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 물은 대부분 다 팔당에서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392만 톤 중에 우리가 중수를 활용하거나 빗물도 좀 활용하거나 재활용을 좀 한다면 상당수 줄여서 지금 이런 고민 안 하고 사실 반도체 또는 전략산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나
할당해서 그만큼의 여유분이 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장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도는 있지만 권고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그냥 어떤 기업이 정말 사회적으로 뭘 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도입하는 중수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물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는 시점에 와서는 제도를 좀 꼼꼼하게 만들고 최소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라든지 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의 경우에는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수시설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수도권 대부분이 아파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을 하기가 수월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부처 간에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그 계획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와 논의를 해서 입법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전략산업에서 필요한 물의 양을 상당 부분 우리가 댐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정도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사실 국민한테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관리 얘기를 하는데 수요관리 부분이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교통요금은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손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하고 결국은 가지는 게 이 요금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먼저 접근하기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대개 접근했다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시끄럽기만 하고 대개는 다 진행되지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첫 그 22대 국회 들어서 첫 토론회에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밀도 있는 논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국회 물포럼 제27차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